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사학과에서 고고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10번의 강의를 통해서요, 고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이 과거,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바로 그 땅에 숨겨져 있는 과거의 사람들과 그 유물들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갈까? 같이 한번 우리 고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옛날 살 것을 연구한다. 생각할 고, 옛고, 학문학, 고고학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게요,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공룡뼈는 어떻게 찾으십니까? 내지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참 공룡을 좋아하는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룡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고생물학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은요, 옛날 것 중에서도 사람과 관련된 것들만 공부합니다. 즉 사람이 살아왔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이 고고학이 대상이죠. 근데 공룡은 사람이 나오기 약 6천만 년 전에 이미 멸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와는 관계가 없어요. 보통 이 고고학은 또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 선사시대 원시인들도 연구하지만은 역사책이 있는 시대,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연구하지 않겠네? 그건 참 오해예요. 역사책이 있어도 고고학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것을 선사고고학 그리고 역사고고학이라고 나누어요. 선사고고학은 글자가 없는 시대를 바로 말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없는 시대면 다 미개한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요. 그 오해인 게요, 우리 역사의 99.7% 이상은요, 글자가 없었어요. 예컨대 우리 호모 에렉투스, 보통 우리 현재 어떠한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그 인류의 시작이죠. 약 200만 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자가 등장한 시대는 기껏해야 5천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나마 5천 년도요, 전 지구에서 보면은 극히 일부, 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의 땅들은 글자가 없었습니다. 즉 인간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땅들은요, 글자가 없이 거의 최근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은 대부분의 시대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번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집에서 일기 쓸 겁니다. 자, 내가 몇십 년 전에 어렸을 때의 일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겠죠.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만약에 부모님 댁의 다락방에서 제가 옛날 제 사진이나 친구와의 편지 내지는 인형 같은 물건들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일기장이 보여주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저만의 역사가 그 안에서 생기겠죠. 그래서 이 고고학의 범위는 인간이 살았었던 모든 시대를 포괄합니다. 심지어는 지역도 그래요. 땅, 바닷속, 아마 지금은 바닷속도 꽤 많이 연구를 합니다. 우리 친화 앞바다에서 발견된 보물선 있죠. 요즘엔 아주 일반적이죠. 그리고 무슨 늪이나 호수를 발굴하면 나오는 옛날 배들도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우주 공간도 이제는 우리 고고학자들의 손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암스트롱이 처음 밟았었던 발자국 자국들 나중에 달 날아가서 발굴할 일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죠. 승리호라는 데 보면은 우주 공간에 쓰레기들을 막 수집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승리호가 저게 바로 우주 고고학을 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럴 거예요. 옛날 맨 처음에 유리 가가린이 올라갔었던 그때 버렸었던 예컨대 우주 잔해라든지, 이렇게 고고학의 범위는 끝이 없다. 그렇게 이 고고학은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았었던 모든 인간들의 흔적은 바로 이 고고학.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 프로 보시려고요, 방금 아마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고고학의 한 뼘 기여를 하시고 지금 제 프로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아마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고학이라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우리나라한테 등장한 지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어는 아키올러지, 옛것을 공부하는 것. 근데 이것을 메이지 유신 때요, 서양의 수많은 학문들을 일본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거를 고고학이라고 했는데요. 고고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물건을 수집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옛날 경전을 수집하는 뜻도 있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말은 쓰고 있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물건을 통해서 과거를 보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는 혼동을 많이 하는 것이 골동품을 모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말들 많이 하세요. 우리 집안에 가보가 있다. 내지는 그릇이 옛날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값진 거예요라고 물어보지만은 속마음들은 어떻지 하지는 이거 비싼 거예요? 내지는 얼마짜리예요를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시는데요. 고고학은 결코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고고학자에게는 비싼 유물이 없습니다. 다 귀한 유물입니다. 그건 마치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예전의 출발은요, 그렇게 옛날의 물건들을 보면서 출발을 했지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도굴하는 것과 연관 많이 시키는데요. 고고학과 골동학 그리고 도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고고학은 유물 뒤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저희의 목적은 사람이지 유물의 값어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고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옛것을 좋아하는 취미가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 된 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학문입니다. 사실 이 과거를 꿈꾸는 것은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너무 멀리 나가는 게 아닌가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 다른 게 보통 다른 동물들은, 포유류 동물들은 아이를 낳자마자 좀 있으면 걸어 다니면서 엄마랑 따라다녀요. 그에 반해서 인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의 무리, 내지는 사회에서 그 아이를 가르쳐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두뇌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고 태어난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양육되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엇입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다 습득하면서 하나의 구성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습득 과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었던 행동, 그리고 과거를 연구하면서 그거를 놀이나 아니면 가르침으로 배워가면서 빠르게 진화의 그러한 그 과정들을 압축해서 배우는 것이죠. 바로 과거를 안다는 것은요, 인간에게는 생존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고학은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옛날 수십만 년 전 거를 알면은 당장 내일 주가를 알 수 있습니까? 내지는 우리 어디 대학 갈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처음부터 합당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은요, 우리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증권가에서도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갖다가 예측하죠. 그러면 그분들의 예측은 무엇입니까? 신이 내려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동안 과거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측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학문들, 아마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과거 판례를 갖다가 보아서 앞날을 예측하죠. 사실 고고학은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아니라 인간 자신이 무엇인지를 그러한 과거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한 최근에 학문이 들어와서 생겨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생존의 방법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지요? 우리 머릿속에는요, 과거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아마 원시시대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털복숭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거친 옷을 입고 막 돌을 깨고 막 무식한 장면들을 떠올릴지 몰라요. 근데 반면에 우리 조상님들 내지는 우리 조상의 모습, 그는 뭘 떠올릴까요? 그럼 우리 백대조 할아버지가 돌 깨고 있는 걸 상상할까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산신령 같은 아주 그냥 뭐랄까 이 산신령 같고 신성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꿈꿔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보통 우리 집 옛날엔 잘 나갔었고 잘 살았었고 훌륭했었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이 과거를 바라보는 모습엔 두 가지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오랜 그 서양의 중세 시대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개시되었을 때 서양에서는요 다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요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들과 예술품들을 다시 모아서 감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호고주의 또는 딜레탕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바로 서양 고고학의 그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시황의 분서경유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 나라가 되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그 당시의 그 학문들을 다시 긁어 모아서 훈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것을 보고요. 또 중국은 북방에서 이민족들, 오랑캐들이 침입해서 나라를 만들었을 때 한족들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과거 유물들을 공부했어요. 바로 송나라. 송나라 때는 왜 거란이 침입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나라 때 여진족들이 이때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한족들은 과거 중국의 상나라 춘추 시대에 그때 청동기들을 모아서 같이 감상하면서 야 역시 우리는 역시 이렇게 위대했었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골동품. 지금도 보면 그런 프로 있지 않습니까? 딱 놓고 얼마나 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렇게 훌륭하셨고 자 이것이 바로 만국 아마 이 인간들의 본성이 아닌가 싶었어요. 한국도 있었어요. 한국은 그 유명한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요. 사실 이분은 청나라에서 있었던 금속학을 영향받아 가지고요. 우리나라 아마 북한산에 있는 진흥황 순수비도 발견하셨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북청 물장수로 유명한 그 지역에 있는 토성을 갖다가 조사하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고고학에 대한 관심은 조상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볼 수 없는 옛것에 대한 향수였죠. 자, 그런데 이것이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양의 신대륙 발견이죠. 그리고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십자군의 그 원정이 실패하고요. 한참 동안 이제 서양은 근동지역을 갈 수 없었죠.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 서양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근동 지역을 탐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에 있는 수많은 유적들이 18세기에 처음 알려집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 쇼크는 엄청났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책으로만 봐왔었던 그 성경을 우리 손으로 발굴할 수 있구나 하면서 경쟁적으로 서양의 서구 열강들은요, 이 서양의 그 탐험대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나아가서 다양한 지역에 가서 유물들을 많이 훔쳐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대형 박물관이나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등 수많은 그러한 박물관들은 그러한 각국의 유물들로 채워지게 되었죠. 바로 제국주의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나라의 유물들이 있는 박물관이 그들의 국력을 더 세다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때는 유물이요 전리품과 같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현실, 정치에 대한 욕망을 고고학으로 채워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에요.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때 한 1년간 필라델피아에서 1년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1년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뉴욕이나 워싱턴과는 달리 전통적인 우리의 전통이 있다면서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역사 도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가장 빨랐었던 그러한 미국의 어떠한 마을이 있었다.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만은 1620년에 만들어진 스웨덴 사람들의 정착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1620년? 우리나라 병자호란 즈음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했네? 하면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역사가 그것이 시작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약 15,000년 동안 미국은 그 아메리칸 원주민, 속칭 인디안들이라고 하면 원래 그렇게 요즘엔 말하지 않습니다만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온 백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고고학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원래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다른 백인들이나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곳곳에 거대한 직경이 100m가 넘는 그러한 거대한 고분들이 막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원주민들은 다 미개한 뭐 악마 같은 놈들인데 이렇게 거대한 걸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운드 빌더. 그래서 이 고분을 만든 사람들은 현재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아니고 선택받은 원래 있었던 백인들의 후손이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백인들이 이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그 집주인이 다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고고학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되게 좀 무지해 보이죠. 근데 이 마운드 빌더, 고분 만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게요. 마지막 그 종결된 게 논쟁이요.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걸 아직도 믿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옛날 이야기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국주의가 생겨나면서 우리한테는 커다란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고고학이 과거의 영광, 자신의 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식민지에서 보물을 찾는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가장 안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식민지를 제가 차지했어요. 다른 나라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죠? 그 나라에서 가장 값진 보물부터 누가 훔쳐가지 않게 내 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 고고학자들을 앞세워서 침략들을 했었던 서양의 수많은 그러한 그 나라들의 일이죠. 그걸 똑같이 배운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왜 인디애나 존스가 나쁜 영화예요? 참 재밌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그 영화를 일본 사람들이 리메이크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석굴암 폭발하고 불국사 때려 부수면서 현지 한국 사람들 막 죽이면서 일본의 고고학자가 유물 들고 일본으로 가면서 막 끝나면은 박수치고 좋아하실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들 침묵하시겠죠. 인디애나 존스는 철저하게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현지 주민들을 학대하면서 유물을 뺏어오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약 1899년도부터, 그러니까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그러한 그 고고학자를 파견해서요, 한국에 있는 보물들이 무엇인지를 다 체크를 하고요. 이제 총독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함부로 유물들을 도굴하거나 발굴할 수 없게 막아버립니다. 그걸 들어서 일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재를 지켜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재들을 합법적으로 내지는 한국 사람들이 모르게 훔쳐가기 위해서 이미 카탈로그들을 만들어 놓고 관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고고학적 유물들이 지금 일본에 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한국만의 아픔이 아니라 식민지로 살았었던 대부분의 나라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픔입니다. 20세기에 제국주의였던 나라와 식민지였던 나라를 구분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박물관에서요, 이집트 미이라가 있으면요, 대부분 그 나라는 과거에 제국주의를 했던 나라들이고요. 아무리 지금 잘 살아도요, 그때 그러한 경험이 없는 나라들은 이집트 미이라가 없습니다. 예. 왜냐면은, 경쟁적으로 다른 나라 유물들을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큰 고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내내 철저하게 한국의 유물들을 조사하고 자신들의 그러한 그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우리나라 역사의 큰 그 오점을 남깁니다. 바로 한국을 식민지의 논리로 바꿔버린 것이죠. 고고학 자료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자, 일본이 가장 먼저 한국을 침략하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을 점령했던 것을 자신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형제국가 내지는 일본의 선조였어요. 일본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원래 기원이 섬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륙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대륙에서 어딜 통해 옵니까?
한국을 통해 오죠. 그래서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선조였어요. 그런데 원래 식민지는 어떤 나라를 갖다가 식민지하러 하죠? 자신보다 못한 나라들을 내가 대신 문명화 시켜준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만들어줍니다. 물론 그 핑계죠. 실제로는 그것은 그 나라의 어떠한 그 마지막까지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식민지죠. 이제까지 선조라고 여겼었던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니까 이 사람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때 총독부에서는요, 바로 두 지역을 강조합니다. 바로 북한은 평양에 있는 낙랑군, 그리고 남한은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바로 가야 지역을 강조합니다. 그럼 뭐냐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이었는데 북한 쪽은 중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문명 개화를 했고, 남쪽은 임나일본부, 일본이 와서 문명 개화를 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논리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그때 이미 다 세워가지고 낙랑과 임나일본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제 때 나왔었던 수많은 그러한 그 문화재 연구소 내지는 보고서에는 그 두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은 무엇이냐? 고고학을 통해서 식민지를 합리화시키려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이 노력이 있었던 것이었죠. 문화재를 보통 찍을 때는요, 옆에 사람을 세워요.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요, 사람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 크기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일종의 축척이 되는데요. 일부러 이 현재 보여주는 이 사진은요, 같은 보고서 안에 있는 사진입니다. 한쪽에는 근대화된 일본인, 마치 공부하는 것 같죠? 한쪽은 아직도 전통적인 구태를 못 벗은 한국인, 이걸 교묘하게 같은 페이지에 배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고학을 자신들의 그러한 그 연구에 내지는 지배에 합리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본의 식민지는 나쁘지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를 지켜줬다 내지는 보호해줬다. 그러한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고고학이 21세기에 진정한 우리의 미지의 땅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20세기에 우리에게 가해졌었던 그러한 폭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여기서 좀 더 좀 편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전공이 고고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선생님, 사학과만 가면 고고학 할 수 있나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한국에서는요, 사학과 내에서 이 고고학 전공이 있는 학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고학은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 학문 분야가. 예컨대 미국이면 없는 게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고고학과가 없어요. 대신에 인류학과가 있어요. 인류학과 안에 고고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의 현재 백인들의 역사가요, 300~400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과 관계가 없는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역사나 고고학이 아니라 마치 민속학이나 그런 것처럼 다른 관계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연구한다. 그렇게 해서 인류학 안에 배치시킵니다. 중국은 최근에 역사학에서요, 고고학을 따로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 시진핑 총리가 직접 고고학자들과 같이 학습을 하면서 중국 고고학을 더 발전시켜라 특별히 당부할 정도로 고고학은 이제 독립학문이 되었죠. 한국은 지금 역사학의 일부인데요. 갈수록 고고학은 독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과거 유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인류학이든 역사학이든 고고학이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과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은 역사학인가라고 하는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산봉우리에 올라가는 등산객과 같다. 문헌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학과 고고학은 서로 다른 길을 택해서 올라갈 뿐 그들이 향하는 목적은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의 과거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과정은 약간씩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관점에서 완벽히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봤던
우리가 언제나 이 유물의 해석에는 현대의 그러한 관점들이 들어와서 잘못하면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그 이야기입니다. 왜 고고학을 연구하는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예, 뭔가 신나는 그러한 학문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사실 고고학이요, 되게 좀 힘들고 사람들을 좀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학문이거든요. 하루 종일 흙구덩이에서 이제 삽질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일부러 또 처음 공부하러 오면 막 삽질만 시키죠. 잊지 못할 사건은 저희가 거기서 막 땅 파고 있는데요. 좀 있으면 어떤 엄마가 막 애 끌고 오는 거예요. 울면서 숙제 안 해온 애 막 혼낸다고 저희들 보면서 너 공부 안 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돼 하면서 저희를 가리키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근데 그 이야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에요. 다들 아이고 니는 어쩌다 이런 데 왔어. 시베리아에서 공부하니까 제가 시베리아 유학 갔을 때 거기서 이제 현지 농부가 저를 한참 보더니만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는 나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너도 죄를 지어서 수용소로 온 것이냐? 이런 말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러한 그 육체적인 힘듦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절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유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양한 시공간을 저희는 매일매일 새롭게 밝혀가지요.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호기심과 새로운 질문으로 우리는 과거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요. 어떻게 우린 구체적으로 과거를 발굴하고 또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